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어제 장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혔습니다. 일단 엇박자에 대해선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 실장과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엇박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득주 성장이나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틀은 제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 될 사항이고 또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만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엇박자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며칠째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장하성 실장과 부딪히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이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나요? 일단 분명히 현실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 엇박자가 나타나는 양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상 정통 관료입니다. 네네. 과거에 출발부터 그랬었죠. 지금까지 재경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기획 여러 가지 기획예산처라든가 국무조정실 다시 말해서 관료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대중적인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거죠. 예. 대신에 장하성 실장의 경우는 역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금융, 선물 이런 다양한 금융 쪽과 또 지배구조 개선에 굉장히 정통하고요. 또 재무관리 이런 쪽에도 굉장히 능한 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놓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그동안에 사실은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내수를 확충하고 또 서민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들. 이런 방향이 사실은 우리 정부 부처에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행 과정 중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 굳이 꼭 숨기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책의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라든가 또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결국은 이런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도 그리고 또 수출도 다 제대로 만들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방향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부처를 독려하고 또 제대로 해내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직질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은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만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엇박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쩔 수 없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화합하라. 이 다음날 김동연 부총리 발언이 또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직접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 5분은 그만둬야 된다. 라는 속에 경제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짧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 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고 또 절대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은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 책임론에 대해 말하라니까 책임질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했던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선 사실은 청와대 실장은 청와대 스태프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어떤 최종의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위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김 총리가 내가 컨트롤 타고 모든 걸 책임지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또는 누군가로 대화를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당연히 원론적으로 해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책실장은 직급상으로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기 때문에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이 책임에 따른 역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직을 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장하성 실장 누구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엇박자라는 일각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어떤 두려움,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중심 잘 잡고 있고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해서 수정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혹시 김앤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법무법인으로 유명했는데는 요즘은 이 두 사람을 김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예. 각각의 성을 따서 이제 김앤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자꾸 엇박자에 대해서 이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이 같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두 사람의 인생 궤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던데 이런 게 반영이 됐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분명하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 쌓아왔던 경험과 철학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장하성 실장의 경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가라고 하는 장씨가 하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이비리그에서 뭐 박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동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히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 좀 예.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왔고요.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정말 흑수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독수상고 야간을 다니면서 결국은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마쳤고 그런 속에서 자수성가한 정말로 흑수저 신화를 쌓은 정통 관료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두 시각이 사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네. 과거에 그동안에 우리 신자유주의 특히 경제정책들, 낙수 효과를 통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 저변을 튼튼하게 하면 이것이 경제에 흘러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장하성 실장은 분수 효과라고 해서 전체 서민들에까지도 퍼질 수 있는 그런 분수와 같은 그런 경제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두 이론이 사실은 상반된 것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세계 경제가 미중유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지금 사상 지구가 탄생한 이래 가장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요. 예, 예.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과거의 전통 그런 기업들이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IT 기업, 구글, 아마존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네. 이미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도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런 새로운 틀들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거의 그런 성장 신화를 만들었던 그런 정책도 지금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예. 반면에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가 너무나 편중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경제도 지금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예. 특히 과거 정권들에서 낙수 효과를 노린 정책을 썼지만 사실은 다 실패하고 지금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대기업들 25개 대기업 불러놓고 정유라의 말을 그랬었죠. 위해서 예, 예, 대기업들을 동원했던 그런 처참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시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런 정책의 조절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서로 계속해서 통화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저는 그런 조율을 해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당정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요,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자금을 그 13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좀 늘리기로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모쪼록 좀 경제 살리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의 흉악 범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그 50대 남성의 사체가 발견됐죠. 굉장히 잔혹하게 훼손이 돼서 저는 사실 원한이 깊은 사람의 소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노래방 주인과 손님 사이 굉장히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면서요. 갈등 관계는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피의자, 용의자 변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네.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서 그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여러 가지 갈등 이후에 이 피해자가 이 도우미를 제공한 부분을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해서 본인이 거기에 격분해서 살해까지 이르게 됐고 네네. 훼손을 하게 된 거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사실은 그런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한 것이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살해를 할 정도의 큰 사건이냐. 그렇죠. 결국은 분노범죄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면식도 없었고 평소에 원한 가질 사건도 아니고 다만 그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과의 갈등 때문에 살인을 하고 네네. 저렇게 또 공원까지 찾아서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경찰 수사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틀 3일 만에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까지 했는데요. 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교수님, 진짜 이 사건도 좀 그랬던 게 이게 서울대공원이라는 매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신이 유기가 됐고 또 한 가지 서로 일명식도 없는 사이인데 살해 후에 아주 잔혹하게 훼손까지 했어요, 시신을. 이거는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 사회를 이제 분노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아까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폭력을 사용하고 이제 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초에 이제 이 토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신원을 갖다가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네네. 최초에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이 모든 지문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양자 간에 있어서의 그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몇 번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현재 그 피의자의 말로는 딱 한 번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뭐 본인이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정신이 들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경찰에 자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범행 은폐하는 그 길을 택했던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하고의 나의 연결고리가 적기 때문에 바로 처리에 용이하게 토막 시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휴식을 취하는 그 공간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를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풀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이 그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경찰이 그 사람의 그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노래방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 그 주변에 있는 CCTV와 거기에 나와 있는 SUV와 그리고 이 그 주차장 근처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있는 SUV 그렇습니다. 그거 두 개를 갖다가 일치시켜 가지고 추적을 해서 잡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한 그런 사례입니다. 경찰이 발빠르게 대응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서울대공원 공원에 수풀이 많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거기에다 버렸다.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대범한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은 초범이라서 조금 어설펐다는 것으로 그럼 볼 수 있는 걸까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신이 발견된 것은 실제로 그 뭐 며칠 전이지만은 이미 그 한 일주일 전부터 시신의 부패 냄새 같은 것이 상당히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 내역이 약 그 8월 10일까지는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그때가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용의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 시신을 갖다 자기의 어떤 그 노래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 유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상당히 강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시신을 처리했고 그리고 나머지 본인은 이 어떤 지문이라든가 이걸 전혀 지우지 않고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유기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그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안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적하신 대로 또 분노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대책도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죠.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김부선 씨가 직접 경찰 쪽에 포토라인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할 말이 많다는 거겠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를 달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경찰 조사 관련한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불공평하다 이런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본인의 입장을 호소하는 내용을 말하고 싶다. 이런 의지로 이제 포토라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부선 씨 조사는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이재명 지사 가짜 대책 뉴스단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고발당한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미 참고인들이 다수가 조사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부선 씨가 변호인도 없이 출석을 하면서 내가 믿을 것은 어떤 여론, 국민이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준비된 어떤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부선 씨가 출석에 앞서서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왔죠. 권력은 무상한 것인데 이 지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 또 허언증,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아주 강한 톤의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같이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것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결국은 같이 생활을 했던, 특히 이제 싱글이라는 것을 속이고 네네. 같이 살았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얘기인데요. 그렇죠. 사람들은 불륜이라는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진실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남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되고 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네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항상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뭐 강하게 표출하는 방식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가감 없이 표출했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서운함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법률 상담을 하고 만났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는 것인지는 사실은 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김부선 씨는 그런 마음, 미움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사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또 아마 이 지사가 굉장히 마음속에 맺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한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여러 입장 밝힌 것 중에 조금 또 눈길이 끌었던 게 사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고 바른미래당 이제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냈는데 이제 뭐 바른미래당, 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할 거 없이 모두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김부선 씨가 뭐 난방열사다 이렇게 예, 얘기할 예. 정도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에 대해서 거의 온몸으로 맞서는 과거 뭐 민주투사 못지않은 그런 활동을 보였었죠. 네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 다가가니까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을 지지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침묵하거나 또는 외면하기도 했고요. 예, 예. 특히 정치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줄 줄 알았는데 네. 사실상 침묵을 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당시 뭐 후보죠. 예. 후보자 입장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중에 김부선 씨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노출시키면서 바른미래당은 도리어 김부선 씨를 이용하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뭐 이런 수준 아니었냐. 그래서 예, 예. 본인은 이것을 이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 정치권이 사실 갖고 있는 생리거든요. 정치권이 정치권 자체를 위해서 항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런 행태들을 김부선 씨가 이제 뒤늦게 생각하는 건데요. 아마 정치권의 생리를 지금은 좀 절실하게 깨닫고 네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부선의 인권은 없었다. 이 한마디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김부선 씨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하니까 지금쯤 경찰서에 출석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변호인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우리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못 구했난 모양이더라고요. 변호사 없이 출석을 한다는데 괜찮습니까? 일단 공정 작가도 네. 이 김부선 씨가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김부선 씨의 본심이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인지 일부러 안 구하는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본인이 어제 오후에는 진실을 말하는데 변호사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서 아마도 나는 뭐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 없더라도 명백하게 내가 예, 예.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당당함을 보이고자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김부선 씨가 변호사를 꼭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아까 SNS에 올린 것도 이재명 허언증은 국가대표급 이런 글을 좀 감정을 섞어서 올리다면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네네. 하나의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그렇겠네요. 있는데 수사를 앞두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지사 측의 적개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어떤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의 조언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김부선 씨 입장에서 나는 변호사 없이 나약한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특히 연예인이라는 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거짓말로 응대해서 내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실과 내가 사실 있는 대로 말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뭐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한 게 아니고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제3자가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이 뭐 소환해서 조사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고발
입장이 들어온 상황에서 수사기획은 그렇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고요. 고발인 진술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네. 다른 사람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참고인 조사하는 것이 보통의 수사의 모습인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꼭 소환돼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는데 네네. 지금 김부선 씨는 다른 사람들 다 누구누구도 다 참고인 조사로 소환 조사를 해놓고 왜 이재명 지사는 소환하지 않느냐. 경찰 조사가 좀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경찰에서는 그것은 오해다. 우리가 조사를 하는 네. 과정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계획도 있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곳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그렇죠.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김부선 씨는 왜 이재명 지사 부르지 않냐 조금은 언짢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부선 씨를 통해서 녹취록 하나를 받았는데요. 김부선 씨가 경찰과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약간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하세요. 너무해. 걔한테 그래. 자식 안 키워. 아니, 미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전화라도 하고 간다고 그러던데. 오빠가 어제 오후 6시에 저녁도 식사하기로 했다고 내려오라 그랬는데 엄마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예컨대 저녁 식사도 하라고 오늘 3시에 출국했답니다. 제주도 안 가고? 제주도 있었다는 말을 왜 거짓말해? 왜 나한테 이렇게 혼선을 줘? 내가 범죄자야? 거짓말하지 마요. 서울에 없었잖아요. 친구 있었으면. 거짓말하지 마. 나는 경찰 안 믿을 거야 이제. 네, 김부선 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딸 이미소 씨가 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감정이 좀 주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그동안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해외에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본인에게 사실은 엄마와 딸의 관계인데 엄마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네. 얼굴도 보지 않고 떠났다. 굉장히 강한 섭섭함. 그런 부분이 깔려 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경찰이 이런 과정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건 네네. 또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요구했던 이재명 지사와의 대질 신문이라든가 사실은 이건 경찰이 이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인데 네. 김부선 씨는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게 상당히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김부선 씨가 사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자꾸 감정적으로 이 그렇죠. 사안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네. 걱정이 되는데요. 네. 좀 이번 사안이 결국은 모녀 간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하게 만들고 또 인간 간의 관계를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네네. 좀 더 뭔가 합리적이고 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선 씨가 좀 더 이 상황을 냉철하게 좀 정리할 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낮추기 대책 중 하나가 전기 사용량 검침일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죠. 네, 그런데 한국전력은 7월과 8월 전기요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7월 15일까지 100kW, 이후 월말까지 300kW의 전력을 쓰고 다음 달 15일까지 300kW, 월말까지 100kW를 사용했을 경우 검침일만 바꾸면 전기요금을 분산해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이 검침일을 변경해도 7월과 8월분 전기요금은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침일 변경한 신청 시부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실제 서울의 한 아파트엔 한전에서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아니 이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그 검침만 사실 믿고 있었거든요. 정부하고 지금 한 말하고 전혀 틀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될지. 공정위는 한전이 7월과 8월을 직접 예시로 들었다며 소급 적용이 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던 서민들은 기관들 간 엇박자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마지막 현장은 경기 분당경찰서입니다. 이다희 기자, 김부선 씨 언제쯤 출석을 합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주인공인 김부선 씨가 3시간쯤 뒤인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과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죠. 이재명 지사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부선 씨를 고발했었는데요. 경찰은 김부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부선 씨가 밝힌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부선 씨는 출석을 하루 앞둔 어제 자신의 SNS에 정치인들에게 김부선의 인권은 없었다. 이재명 씨 법정에서 만나요.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를 비롯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조사했습니다.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까지 소환되면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실제로 핵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북한이 비핵화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과 그와 관련한 발언들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영변의 재처리 공장에서 증기 가열기를 가동한 흔적을 포착했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IAEA는 안보리 제재 위반인 이런 활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IAEA는 스스로 북한의 핵 활동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2009년 북한이 영변에서 IAEA를 추방한 이후 입국 조사가 불가한 상황에서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또 한 번 대북 제재 리스트를 발표했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회사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안보리가 금지한 정제유 제품을 북한 선적에 옮겨 싣다 적발됐는데요. 재무부는 러시아 선적 패트리어트호가 북한 청림 2호에 석유 1,500톤을, 천마산호에 2,000톤을 환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석유는 노동당 외화벌이 조직인 39호 실사나 태성은행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인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지희 기자, 현재 사고 현장 상황 어떤가요? 네, 제대로 보이는 곳이 바로 화재가 발생한 공장입니다. 4층을 보시면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보이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4층 식당 천장에서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4층 천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공장 4층은 사무동이어서 전산실과 식당, 검사실 등이 있습니다. 화재 당시 4층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전산실에서, 2명은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린 2명은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이렇게 상당히 컸는데 소방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까? 네, 이 공장 관계자는 이 공장에 이 비상벨이나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2달 전 소방 안전점검도 완전히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4층 CCTV 등을 함께 분석해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는 소방차가 화재 신고 접수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고 유독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오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공단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입니다. 지금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이 되면 제주 서쪽을 거쳐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한 뒤 모레 새벽에는 서울 부근 중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수온이 28도 정도로 무척 높습니다. 곰파스보다도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에는 빌딩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강해지는 일명 빌딩풍 효과가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내일 새벽, 또 호남은 내일 오후, 수도권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가장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무려 5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에는 최고 3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많은 곳에는 400mm 이상, 내일부터 서울 등 중부와 전라북도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내륙과 대부분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날씨 상황이 안정화를 되찾겠지만 무더위는 이달 하순까지도 쉽사리 가시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